안녕하세요. 심리학에 의해 2차 강의를 진행할 전문상담교사 서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심리학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심리학은 인간 마음의 구조와 과정을 밝히기 위해 실험적 방법을 통해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심리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고3이 되면서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는 방탄소년단의 RM은 유엔 연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힘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 자신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천천히 그저 조금씩 사랑하려 합니다. 라고요. 아직 여러분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까지 실수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요. 그럼 이번 시간은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는 연구 방법을 배워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4학년 때 논문을 쓸 때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을 아주 조금 후회했습니다. 그럼 심리학과를 가지 않는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과학이듯 대부분의 학문에서의 연구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으니 들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심리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측정과 기술입니다. 측정은 말 그대로 재는 것이고 기술은 연구한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표적이 되는 인간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해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든 동조 효과를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건널목에서 빨간불에 건너는 실험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빨간불에 따라 건넜는가를 보고 수치화를 하는 것이죠. 그 실험 결과 60%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 건넜다면 동조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해와 예언입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변인이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체들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빨간불에 따라 건너는가의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대다수에게 동조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심리학을 연구하면 응용과 통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교육이나 상업적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후광효과를 이용하여 미남이나 미녀를 광고에 이용해서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요.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크게 기술 연구와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기술 연구는 주로 설문이나 관찰법을 사용합니다. 자연 관찰법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연구 대상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 연구법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 대상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연구자의 기대대로 행동하거나 결과가 오염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관찰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삐아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삐아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유치원이나 출판계에서도 삐아제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삐아제는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관찰한 경험으로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도 심리학, 교육학의 발달 이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상관연구라는 것은 두 변인, 즉 관찰하고 싶은 두 특성 간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1에 가까우면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쪽도 상승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폭력물 시청의 시간이 많을수록 폭력성이 증가한다면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부적 상관은 어느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이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이 내려간다는 것처럼요. 0은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는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 성적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핸드폰 사용이 성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술 연구의 한 부분인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란 한 개인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수의 동질 집단인 피험자를 선정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늦게 결혼한 여성의 결혼 만족도 조사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면 늦은 결혼의 기준을 35세 이상으로 선정하여 다수의 사람을 만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죠. 이는 면담을 주로 사용하고 실험의 목적을 피험자가 알게 되기에 연구자의 기대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조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데 주로 설문조사법에 해당됩니다. 지금 같은 선거기간에 전화나 문자 또는 설문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방법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 자기 보고적 자료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연구란 통제된 조건에서 어느 한 변인을 조작하고 그 변인이 다른 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험의 주제를 불안이 친해 욕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독립 변인은 불안이 되고 종속 변인은 친해 욕구가 되겠죠. 실험의 결과가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필요합니다. 처치를 한 집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이죠. 한 집단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주고 다른 집단에는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에서 뭔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불안감을 덜기 위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연구자의 기대입니다. 실험 전후에 집단원들에 대한 친해 정도를 묻는 설문지를 주고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실험자의 기대대로라면 불안 처치 집단의 친해 정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외 변인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불안 이외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만 기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효과가 없어야 할 통제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시간이 지나 금방 친해지게 된다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 결과의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가외 변인이 사교성이 될 수 있겠죠. 이 사교성이라는 가외 변인이 종속 변인의 오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원의 수가 큰 집단에서 무선적, 임의적으로 실험자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연구의 장점은 인간관계를 밝힐 수는 있지만 인위적이며 실제와 다른 상황이 조성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연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심리학 연구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집 편향입니다. 표집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집단에서 실험의 대상을 뽑아낸 집단을 말합니다.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모집단 내에서 실험에 참가할 집단원을 뽑은 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은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한다는 가정에 근거해야 하므로 모집단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본을 잘못 선정하여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면 이는 표집 편향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선거 시 출구 조사를 20대에게만 실시한다면 20대가 전체 연령의 집단을 대표할 수 없으니 선거 결과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는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약 효과라고 하는데 피험자의 기대나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플라시보 프랑스의 효과에 어느 관한 나라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랜 전쟁 속 부족한 의약품으로 인해 환자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환자들만은 좀 달랐다. 특별한 약의 비밀? 약효는 전혀 없는 가짜 약. 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은 사라졌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였다. 플라시보 실험. 11명의 실험 대상자를 선정하여 먼저 혈압 측정기를 이용해 압박이나 통증을 느끼는 단계를 측정했다. A그룹에게는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약을, B그룹에게는 강력한 진통제를 먹게 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이 먹은 약은 모두 일반 비타민제. 잠시 후 실험 결과는 뜻밖이었다. A그룹 6명 중 5명이 처음 측정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에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을 느끼게 하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빨리 통증을 느낀 것 같소. 진통제를 먹었다고 생각한 B그룹은 처음 측정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까지 통증을 견뎌낸 것이다. 진통제를 먹어서인지 아까에 비해 통증을 느낄 수 없었소. 그렇다면 과연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먹을 때에도 효과가 있을까? A그룹은 상담만 하고 B그룹은 가짜 약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약을 나눠주고 먹게 했다. 그리고 3주 후 환자가 가짜 약이라도 효과가 있음을 강하게 믿으면 효과가 커집니다. 마음의 작용은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힘. 믿는 만큼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간절한 믿음.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움직이는 모든 작용. 그것은 마음으로 끌어쓰는 내면의 에너지.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처치 효과가 아닌 피험자의 기대가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실험의 결과에 플라시보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보고의 문제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능하면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혹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답변을 부적합하거나 비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해 못하거나 통찰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료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실험자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자 편향입니다. 연구자의 기대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자는 이중은폐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피험자가 실험 집단인지 통제 집단인지 알지 못하게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심리학 연구에도 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특히나 인권에 대한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인권이란 부분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 때 윤리에 어긋나는 실험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으로 그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들 때문에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위 박스의 내용과 같이 윤리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윤리 강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회에서 제명되거나 그 연구는 폐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전 피해자에게 시험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 참가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험에서 빠지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실험 전에 철회의 자유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와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수업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지루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제가 나가니 게시판의 학습 과제 안내로 가서 과제를 다운받고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